자, 이제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을 비롯한 의료 산업에 활용되는 그런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빅데이터와 AI가 함께 결합을 하면서 유전자, 세포 치료, 또 정밀 의료, 식량 문제 해결까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거든요. 자, 과연 이 AI 첨단 기술이 접목된 바이오 산업 그리고 이 헬스케어 산업은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K-바이오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까요?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주환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두 분 교수님께 이제 이 주제에 화두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중요한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야기가 좀 더 넓혀졌습니다. AI 바이오, 첨단 바이오인데 보시면 이제 제약사들뿐만이 아니라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도 바이오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설대우 교수님, 이제 이게 그만큼 어마어마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 짚어볼 것은 뭐냐면은 이 제약 산업의 규모입니다. 제약 산업이라고 하면 전통 약을 만드는 산업 플러스 바이오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는 일년 규모가 약 이제 한 30조 내외 정도 되고요. 의약품 시장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시장이 약 한 2,000조 정도 됩니다. 한 1,000조 정도 됩니다. 네네. 1,000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의약품 시장이 약 2,000조 정도 돼요. 그리고 헬스케어인 경우에 미국은 약 4,00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전 세계 시장이 약 800조 부근 정도 되니까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규모가 어떻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규모가 크고 돈이 된다고 하는 거. 두 번째, 전 세계가 이제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의약품이나 헬스케어의 수요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헬스케어나 의약품이 다 하나같이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굉장히 환경 친화적입니다. 또 굉장히 고급의 일자리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전적으로 기술 기반의 산업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먼저 점유한 쪽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시장을 점유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AI 또 그러니까 들어온 거죠, 여기에. 그렇죠. 예. AI,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최근에 기술 기반으로 개발이 되면서 이것이 굉장히 큰 시장 규모를 이미 형성하고 있는 바이오와 접목하면서 네.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주환 교수님, 원래 우리가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중요하다 많이 알았는데 이제 AI가 뛰어들면서 일반적인 뭐 제약회사가 아니라 빅테크들도 뛰어들고 있고요. 오히려 한켠에서는 우리가 반도체 뭐 이런 얘기하지만은 모든 게 바이오가 끝판왕이 될 거다. 이 정도의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로 비전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뭐 지난 20여 년, 한 30년 가까이 IT가 주력 산업으로 성장을 해왔고요. 그 모든 사람이 그 다음 단계는 바이오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을 정도고. 였었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는 전통적으로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야 되는 실험에 의존하고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발전 속도가 조금 아무래도 더 느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AI하고 바이오가 결합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산업적인 폭발력이 커브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커브에 그런 산업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 그래도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네. AI가 그냥 일종의 좀 더 기름을 불어넣는 그런 건데 이런 궁금증 많이 가지고 가세요. 구글이 뭐 전혀 바이오와 의료랑 상관없는데 여기 뛰어들어서 잘할 수 있어? 뭐 애플이 들어올 수 있어? 아마존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침투하는 거예요? 진입장벽이 높을 텐데. 바이오는 그 소량 다품종 사업이거든요. 네. 굉장히 영역이 넓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IT가 들어가면 굉장히 빠르게 산업화될 수 있죠. 고도화될 수 있죠. 그런 영역들을 공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구글의 알파폴드가 프로테인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거 했거든요. 네, 저도 90년대 그 분야를 조금 했었는데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젊은 사람이 하기엔 너무 위험하니까 함부로 손대지 마라. 김 교수님한테 하지 마라. 그럼 제가 아랫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지금 알파폴드에서 그 문제 한 3분의 2 정도는
빠르게 해결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의 구조를 다 굉장히 많은 10만 개 이상의 단백질의 구조를 옛날에는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분석하던 것을 네. 지금 AI가? 알파고가 바둑에서 이겼던 알파고가 진화한 알파폴드가 추정을 해내서 그 논란 자체를 종결시켰거든요. 네. 또는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로 보신 것처럼 mRNA 백신이 나오는데 코로나가 나오고 우리가 보통 백신이 나오려면 뭐 몇 년이 걸린다. 아무리 빨라도 그렇죠.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1년도 안 돼서 상용화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뒤에 뭐 안전성에 대한 검사 이런 걸 가지고 뭐 논란은 있었지만 워낙 중요한 시급한 시절이 되다 보니 거의 6개월 만에 백신이 나왔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은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나와도 6개월 만에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런 전환이 되는 것은 다 그렇게 어떤 특정한 영역, 바이오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특정 영역에서는 완전히 표준화되고 완전히 고도화돼서 기존의 물리 산업 분야처럼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그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뛰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 영역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기술 영역에 뛰어들어서 기존의 바이오와 이런 헬스케어의 난제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뭐 구글 알파폴드 같은 것들이 또 예를 들어주셨고요. 서 교수님, 요즘에 주식시장에서 AI 의료 관련주들 인기 좋거든요. 이제 기존에 뭐 AI를 가지고 뭐 사진을 판독한다든가 뭐 약의 성분을 검증한다든가 어떻습니까? 이 AI 의료에 뭐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들이라든가 그 수준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좀 쓰고 있는데요. AI를. 이제 AI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는 뭐냐 하면은 단기간의 학습 능력입니다. 또 단기간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거나 논문을 검색해서 사람이 예를 들면은 10년 정도 걸려도 다 정보를 취합하지 네. 못하는 것을 네. 이 AI는 1분, 2분 이내에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I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분야하고 하나는 진단 이렇게 둘로 네네네. 나눌 수가 네. 있습니다.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은 마치 휴대전화를 사는 거하고 유사해요. 어떤 점에서 그러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죠. 2년 후의 휴대전화는 지금 휴대전화보다 훨씬 기능이 뛰어나고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2년 후에 휴대전화를 사면 좋겠지만 2년 후에는 또 2년 후에 더 좋은 휴대전화가 나올 그렇죠. 거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삶을 영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2년 후보다는 부족하더라도 지금 휴대전화를 사는 것이거든요. 예. 의약품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냐 하면 의약품은 개발을 하다가 중간에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뒤로 돌아가게 될 경우에는 그냥 거기서 중단을 해야 됩니다. 또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경쟁사가 좀 더 좋은 기술로 나와 경쟁을 하게 되면 내가 그냥 그만둬야 돼요. 네. 이거를. 네.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을 개발하는 대상자는 언제나 무슨 고민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베스트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2년 후에 누군가는 나보다 더 좋은 기술로 출발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는 베스트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팀을 이루거나 해서 지금의 베스트가 무엇인가를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검색을 해서 했었어야 됐어요. 출발 때. 출발을 할 네. 때. 왜냐하면 베스트로 출발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논문, 어떤 연구자가 뭘 하는지, 어떤 제약회사가 뭘 하는지를 검색하는 데만 하더라도 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다는 그것만, 거죠, 이게. 네. 그런데 AI를 사용하게 되면 이 AI가 1분 만에 너가 하려고 하는 게 경쟁력이 있다, 없다, 또 그 컨셉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거를 바로 나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AI의 도움을 받게 될 경우에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그 수월성, 또 어떤 시간을 절약하는 것, 또 경쟁력이라고 하는 점에서 예전과는 비교할 네.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기회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 진단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의사분이 엑스레이를 판독할 때는 엑스레이 한 장을 보고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엑스레이를 판독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AI는 어떤 식으로 판독을 하냐면은 만장이면 만장, 10만 장이면 10만 장의 엑스레이를 머릿속에 넣고 지금 보고 있는 한 장과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파워, 그 정확도, 그런 것들을 이미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약품을 개발하거나 또 진단해서 이럴 정도로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AI를 사용하는 시대와 AI를 사용하지 않는 시대는 완전히 나눠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굉장히 강력한 툴을 인류가 손에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AI 신약, 예, 교수님. 국내 회사가 이제 많이 상장하고 성공적이고 주목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AI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직 우리가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국내 회사들은 주로 영상이나 신호 분석, 이런 맞아요. 패턴 분석 쪽에 소위 고전적인 판별형 AI 중심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성장했고요. 그 예. 분야에서는 아주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가도 좋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 AI가 요즘 많이들 쓰시는 소위 생성형 AI를 통해서 예. 뭐 언어든가 뭐 이런 언어 모델 같은 걸 가지고 다음 단계의 모델로 나가는 부분에서 아직 우리가 조금 주목할 만한 성과가 좀 부족하다. 네.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아까 알파폴드와 같은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자의 구조나 분자와 분자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약과 수용체가 결합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물학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물리적인 인터랙션, 뭐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하고 그걸 통해서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그런 분야에 대한 AI 쪽에 산업화는 아직 한국이 조금 뒤늦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좋은 회사가 나올 거라고 믿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명공학 생각합니다. 쪽에는 좀 좋겠어요. 이렇게 약간 연구 분야 쪽에는 AI가 들어가면요. 연구자 입장에서는 할 게 너무 많아졌죠. 네, AI 들어오면서. 네. 그리고 예전부터 이런 분야들을 다양하게 해오던 분들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던 것들을 맞아요. 예. 여러 가지 도구가 네. 생김으로써 빨라졌고 효율적이 되고 네. 경쟁도 점점 가속화되고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두 분 전문가가 이야기해 주시면 엄두도 못 냈는데 출발부터 이제 출발은 AI를 딱 시켜놓고 빠른 출발도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서 교수님, 예. 요즘 또 뭐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양자거든요. AI하고 양자가 결합해서 이게 이제 제약산업과 결합이 되면 약은 끝났다. 뭐 우리 인류가 한 50년, 60년 개발할 거 뭐 1년에 뚝딱 개발되고 탈모 치료제라든가 이런 뭐 절대 안 나올 약도 그냥 다 개발된다. 맞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커지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약품을 개발하는 네. 것은 냉장고를 만드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냉장고를 개발하는 것은 내가 제일 먼저 만들고 인증을 받아서 작동만 되면 팔 수 있는 것인데 의약품인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의약품인 경우에는 개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사람한테 테스트를 하고 사람에게서 안전성과 기대된 효과가 관찰이 된 다음에 모든 제조 시설이라든지 제조의 상태 이런 거를 규제 당국이 점검한 다음에 충분히 법에서 정한 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총체적인 과정이 다 완벽히 이루어져야 제품화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볼 때는 AI나 양자 네. 컴퓨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개발을 하는 앞단 단계에서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마지막 단계는 의약품이라고 하는 또는 진단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거든요. 이 실체는 긴 시간을 거쳐서 사람에게 검증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다소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양자 컴퓨터 같은 게 나오면은 게임 체인저, 판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네네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거요. 아시다시피 이제 양자 컴퓨터는 기본 구동 시스템이 기존의 그런 컴퓨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연산의 속도라든지 영산에 있어서 또는 추론 이런 것들의 광범위성 또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떤 복잡성 또 규모 이런 데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양자 컴퓨터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분석을 해야 되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는 이런 것들도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AI를 사용하기 전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나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기 전과 후가 아주 극단적으로 나뉜다는 거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양자 컴퓨터가 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줄여서 의약품이나
그다음에 진단을 개발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단 과정일 뿐이고 그 뒷단의 임상은 과정은 해야 된다. 임상의 네. 과정은 네. AI가 있거나 양자 컴퓨터가 있거나 없거나에 상관없이 옛날과 네. 똑같은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다. 다만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끝단은 다소 과장된 측면은 있다. 이것은 네. 여전히 예. 사람의 안정과 효과 네.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옛날과 마찬가지로 시간은 걸릴 수가 있다. 다만 네. 규제 당국에서는 데이터를 보고 분석할 때는 또 시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도움을 받게 되면 다소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크게 옛날과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 교수님 너무 우리가 기대가 컸나요? AI 양자? 저도 처음 나오면서 이제 신약은 끝났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또 도움을 주는 거네요. 끝판왕은 아닌가 봅니다. 끝판왕은 아니죠. 양자는 양자 보통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양자 컴퓨터가 현재의 디지털 컴퓨터가 하는 모든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는 특정 연산에 굉장히 강하지만 네. 모든 연산에 다 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특정 연산에 강한 병렬 연산에 강한 분야에 해당하는 바이오 문제를 우리가 잘 찾아서 공략하면 뭐 100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영역을 예? 이해하는 것이 예. 네, 그런 영역을 이해하는 것. 뭐 이제 가장 예를 드는 건 암호화 분야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되는 기술들은 양자컴이 나오면 굉장한 타격을 받게 돼서 소위 양자 내성 암호화 같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러나 이제 어떤 종류의 연산은 양자컴이 네. 사실 큰 역할을 못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까지는 아니다. 아니다. 네. 제약이 그렇다 치면 기기는 어떻습니까? 요즘 헬스케어 네. 기기들이 나오잖아요. 이쪽으로는 근데 좀 무한대로 좀 네, 더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AI 양자 결합되면? 예, 기기 산업은 기기 워낙 다양하죠. 네. 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인체에 들어가고 흡수돼서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생리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함부로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렇지만 요즘 뭐 간단한 안마의자 비슷한 것도 의료기기 저하된 것도 있는 것처럼 예. 우리 일상에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스마트화되고 예. 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은 어떤 면에서 다 환자거든요. 조금씩의 장애가 있잖아요. 환자라기보다 장애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애가 엄청나게 늘어가는데 그걸 돌볼 수 있는 젊은 인력은 많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보조기기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공략하는 영역도 뭐 테슬라는 시각의 문제를 본다든가 그렇죠. 뉴럴링크를 한다든가 애플의 보청기라든가 보청기. 이런 식으로 네. 다양하게 그 인간의 그 활동, 삶, 생활 패턴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보조기기들이 먼저 빠르게 발전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자약이라 electric drug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전자약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들은 이제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을 전기적으로 자극하면 좋아지는 게 거죠. 많거든요. 네. 뭐 대표적으로 파킨슨씨 질병 같은 경우에 신경 깊숙이 있어서 접근은 어렵지만 예. 신경외과 의사가 수술을 해주시면 거기에 전극을 넣고 자극을 하면 죽은 신경세포 대신에 이 전기 자극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활용이 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응용 범위가 넓으니까 빠르게 발전이 되고 약보다 조금 쉽게 규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장점이 돼서 네. 빅테크들이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곧 K-바이오까지도 와야 되는데 그 전에 중국 쪽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정 교수님, 우선 기존의 중국의 바이오의 수준 좀 알아봐야 되고 왜 중국을 체크하느냐. AI를 워낙 잘하잖아요. 혹시 AI가 결합되면 중국이 막 치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입장에서 이제 경쟁이 되나요? 중국의 현황 어떻습니까? 뭐 중국의 바이오 산업의 수준이 뭐 한국보다 높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네. 그러나 그리고 이제 중국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발전을 했고 특히 의료 시스템에도 굉장히 약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중국이 힘을 발휘하는 분야는 물론 이제 큰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우리 설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임상 검증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좀 규제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즉 이 의료 바이오 산업은 고도의 규제 산업입니다. 규제가 굉장히 심한데 중국은 그 규제를 좀
막 건너뜁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임상 시험을 하게 되고요. 예전에 뭐 맞춤형 아기를 만든 그 베이비, 디자이너 베이비 이런 걸 만든 것도 논란이죠. 줄기세포 네. 논란 이런 것도 있지만 중국은 일단 시행해보고 간다 이런 게 지금 선진국들 또 우리나라도 규제가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그쪽에서 고민이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산업 중심으로 이런 IT와 바이오텍의 결합을 굉장히 네.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네.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려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진 분들이 함께 일하는 거는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공산당이 하니까 그거를 정부가. 강하게 밀어주고 당이. 예. 당근을 주고 그러니까 무섭죠. 서 교수님, 네. 중국이요 지금 방금 이야기를 우리 김 교수님 해주셨지만 임상 실험도 막 저렇게 막 하고요. AI는 워낙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합되고 중국 공산당이 정부가 와서 여기 합쳐 몇 년 내로 중국이 막 가는 거 아닙니까? AI 바이오 쪽에서? 기본적으로 좀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중국이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예, 이유가 있을까요? 이 바이오나 제약 산업은 철저히 선진국 주도의 산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신발이나 이런 거는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기반으로 해서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A 회사와 B 회사가 있을 때 품질이 비슷하다고 하면 가격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마켓을. 네. 그러는데 의약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야,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의약품을 맞겠니? 미국에서 만들어진 의약품을 맞겠니? 이러면은 미국에서 만든 의약품을 맞겠다 그래요. 또, 야, 그러면 미국에서 만든 의약품은 한 3배 정도 비쌀 텐데 이래도 맞겠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의약품은 철저히 비대칭성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네. 선진국에서 덜 선진국인 국가로 흐르는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방향성을. 그러니까 신발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구매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의약품 같이 내 생명과 직결되거나 내 건강과 직결되는 것은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또 그 규제 당국이 가지고 있는 수준 이런 걸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국가가 특정 권위주의 체제를 갖고 있어서 그 권위주의 체제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다소 어긋나더라도 정부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이런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의약품이나 이런 것을 다른 국가들이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매우 특정한 특징을 갖고 있고 중국이 기술적으로는 다소 앞서 있고 다양한 어떤 그런 실험도 하죠. 측면에서 네. 앞서 있기는 하지만은 세계 시장을 AI나 양자품과 접목이 되었다고 해서 제패하기는 다소 어렵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네. 최근의 경향으로 볼 때 중국의 많은 신약 초기 단계에 있는 의약품들이 외국의 글로벌 제약회사에 라이센싱 아웃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라이센싱 아웃된 경우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네. 중국 개발사가 독자적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파한 중국의 개발자들이 글로벌 제약회사에 라이센싱인을 해서 그 제품을 글로벌화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또 글로벌 제약회사는 최근에 중국 본토에 많은 리서치 센터와 제조센터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정부 주도이기는 하지만 매우 많은 개발사들이 있고 네. 거기에서 나오는 다소 초기에 똘똘한 제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죠. 중국은 그것을 글로벌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그것을 간파하고 중국의 제품을 가져가서 글로벌화하는 이런 분업화 체제는 잘 알겠습니다.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중국 자체 제조회사가 글로벌 시장에 나가기는 다소 이른 감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